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6, 57차 시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생활 양식이 변화하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83년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죠. 방으로 시작하는 거. 방, 곡, 령. 그래서 곡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907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죠. 자, 나라의 빚을 갚자 국제 보상 운동.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시작했던 운동이죠. 자,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근대 문물의 유입에 따른.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근대 문물, 새로운 문물도 공부할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문제를 꼬아서 내려면 또 어렵게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사에서 이 부분에서 꽤 여러분 헷갈리는 문제를 많이 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자, 새로운 신문물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교과서와 함께 공부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먼저 근대 과학기술이 수용이 되는데요. 전신과 우편과 전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조선에 없었던 것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생겼나 한번 볼게요. 자, 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전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게 전기줄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모스부호라고 해서 왜 이렇게 또또또또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스부호로 타전을 하면은 상대 쪽에서 점을 뭐 이렇게 하나를 길게 했는지 아니면 짧게 하고 끊었는지 아니면 연달아서 딱딱 하고 한번 끊었다가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알파벳하고 전부 다 매칭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부호를 이렇게 매칭을 하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거죠. 뭐 아무튼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전기를 이용한 통신을 위해서 나가사키와 부산 사이에 무려 해저 전선이 개통이 됩니다. 자, 국제통신망이 구축되고요. 전보사가 설립되는데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나 전화 통해서 금방금방 멀리 있는 뭐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하지만 그때는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전신. 자, 그다음 우편이에요. 우편은 편지죠. 가부개혁 이후에 다시 우편 업무가 재개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우편 업무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자, 우체사라는 것이 설립돼서 우편 업무를 담당해요. 1900년부터 국제 우편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즉, 1900년부터는요, 대한제국에서도 다른 국가로 우편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교과서 147페이지 사진과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초기 우체부의 모습이에요. 1890년대에 우편을 배달하던 우체부의 모습입니다. 음, 지금하고 그래도 되게 비슷한 점이라는 거는 이런 거. 가방은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메신저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선으로 매는 가방.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대한제국식의 편지봉투인데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를 우리처럼 무슨 동 뭐 몇 번지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립교 다리 북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골목 들어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게 누구네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서술이 되어 있죠 주소가. 자, 이래도 여기 있는 이 우체부 아저씨가 잘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자, 그리고요, 전화예요. 전화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됐다. 즉 처음에는 왕이 사용했다는 거죠. 자, 교과서 149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149쪽에 보면은 경운궁에 설치됐던 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자, 여기 처음 전화가 생겼을 때는요, 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냐면, 주로 이제 왕이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종이, 어, 이제 전화를 이제 딱 하려고 하면, 이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 걸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교환수가 있어요. 교환수. 이 교환수가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전화를 거시려고 해요? 누구랑 통화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나 저기 뭐 병조판서 저기 병조판서가 이때 없었지. 아무튼 뭐 나 어떤 신하랑 통화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교환수가 이렇게 회선을 떼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뽑아가지고 연결, 연결, 연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화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해 준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환수가 고정이 전화를 하면, 어,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무관대를 갖추고, 그러니까 옷을 딱 갖춰 입고요. 그 다음에 고정의 전화를 받기 전에 절을 올리는,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대요. 자, 이거 뭐, 미치거나 할 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전화를 해도 그 수학이 넘어 그 왕을 대하는 거니까 무릎 꿇고서 뭐 절하고 막 이제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긴 뭐 요즘도 선생님도 옛날에 나도 몰랐는데 그 어른들하고 전화하거나 뭐 선배들하고 옛날에 전화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머리를 약간 이렇게 인사하듯이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통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전화를 잡고 이렇게 허리 숙이고 머리 아래로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저를 예전에 발견하고 좀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자, 아무튼 뭐 전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예요. 전기는요, 경복궁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됩니다. 불이 밤에 환하게 딱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 자, 그리고 한성전기회사라는 게 설립이 됐는데요. 이 한성전기회사에서 이러한 뭐 전기 업무도 하고요. 또 하나는 1899년에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최초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차. 자, 그런데 이 전차를 운영하던 곳이 바로 한성전기회사예요. 그리고 가로등도 설치가 됐고요. 자, 교과서 147페이지. 잠깐만요.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야겠네. 한성전기회사에서 전차를 운행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47쪽 쪽날개랑 자료. 자, 여기 보시면 한성의 전차라고 해가지고요. 전차의 옛날 그 한성에서 다니던 전차의 모습이에요. 전차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트램 같은 거죠, 트램.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에 가면 아직도 유럽 그 도시 가운데 이러한 전차가 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전차가 유명하죠. 케이블카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선 자 여기 보시면 전차의 중앙에는 요금이 비싼 특별석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가운데는 칸이 있어요. 여기가 더 고급 자리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차가요 요금이 꽤 비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전차를 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환성의 주요 그 포인트들을 이 전차의 몸을 맡기고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차가 너무 재밌어서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들겠죠.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타서 나중에 재산을 여기에 탕진하는 사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당시의 기록이 있어요. 즉, 전차에 중독이 된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같은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타는 거예요. 자이언권 끊고. 자, 그리고 오른쪽 1번 문제인데요. 나온 김에 아예 풀어볼게요. 자, 한성의 전차, 우리나라 수출의 전차는 99년 서대문 청량리 운행되었다.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 회사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한성전기회사가 바로 대한제국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전기회사예요. 여기서 전차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내려가서 철도로 가겠습니다. 철도는요,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열강의 이권 침탈 과정에서 부설이 됐고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개통이 됩니다. 자, 이 철도는요, 반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매입됐는데요. 헐값에 매입되거나 아니면 일본이 거의 뺏어가다시피 했어요. 자, 그리고 농민들이 공사에 동원되면서 불만이 컸다. 자, 이로운 점은 뭐 이런 것들이죠. 되게 편리해진 거예요. 엄청 편리해졌어요. 교과서 146쪽 자료를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철도가 깔리고요. 기차가 지나가자 여기 애증이 교차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거 만들면서 했던 짓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는데 그래도 편리하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가 뭐 완전 인산인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이 철도의 출발을 보려고. 자, 그리고 이거 그림 엿선데요. 기차를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서양 의료기술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양인 선교사들이 처음에 그 의술을 통해서 선교를 해요. 동양의 의술하고 비교했을 때 서양 의술은 굉장히 효과가 직접적이거든요. 빨리 나타나요. 우리 동양은 뭔가 먹고 약초 같은 거 뭐 이렇게 대고 이러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이제 서양 거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당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 이 서양 의술에 좀 뭔가 그 위력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갑신정변 났을 때도요. 왕족 한 명이 그 큰 칼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동양의학으로 치료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시 서양인 그 선교사가 그 서양 의술을 통해서 이제 막 꿰매고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잘하는 걸 보자 왕도 되게 이 서양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병원이 있는데요. 광해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이름의 명칭은 뭐 이렇게 은혜를 널리 이렇게 퍼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 광해원이요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제중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 여러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뜻인데요. 광해원이 즉 제중원이고요.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뭐가 되냐?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이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에 있죠. 자, 그다음 의료기술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석영이라는 사람은 종두법, 그래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을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석영이라는 사람은요, 관리부학교와 광재원이라는 것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요. 자, 그래서 국가가 설립한 의대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광재원이라고 하는 병원은요, 나중에 대한의원이라는 게 됩니다. 자, 이게 뭐 크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교과서 149쪽 자료 보겠습니다. 149쪽. 네, 여기 있습니다. 서양 의료 기술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뭐 엄청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밑줄 안 쳐도 돼요. 한국에서는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 바꿉니다. 이 설립되었다. 는 내용이 뭐 볼만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흥미로우니까 볼게요. 해부학 교과서, 당시에 만들어진 해부학 교과서고요. 고종의 주치였던 독일인 분쉬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던 의료 도구래요. 자, 옛날 물건 한번 봤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식주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식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옷이에요. 옷. 자, 두루마기 플러스 양복이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두루마기를 많이 입고 양복을 입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루마기라는 건 뭐 이렇게 남자들이 밖에 걸치는 외투 같은 거고요. 양복 한번 볼게요. 교과서 148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양복과 단발 그리고 황복과 상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을 입은 한국인은 서광범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갑신정변을 배울 때 우리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굉장히 세련되게 옷을 입었죠. 아주 양복을 제대로 갖춰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광범이 이제 그 시대에는 정말 남자로서 가장 앞서가던 패셔니스타, 정말 패션의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같은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김옥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역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한복을 입고 있어요. 갓을 쓰고.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어떤 개혁의 동지고 개화 사상을 같이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근데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907년 경만 돼도 상투를 뜨고 한복을 입으면 좀 옛날 사람, 올드한 사람, 머리를 짧게 깎고 양복을 입으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보는 풍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 신문 기사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성이 개량 한복이 등장했는데요. 전통 한복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옷을 입기. 그래서 좀 개량된 한복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유관순 언니, 유관순이 그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에 보면 입고 있는 그런 교복, 한복 있죠? 그런 게 개량 한복이에요. 옛날 것보다 훨씬 간소화된. 자, 그다음 장옥과 쓰개치마가 소멸됐다라고 했는데 장옥과 쓰개치마는 여성을 억압하던 거예요. 자, 여성들이 옛날에 외출할 때요. 장옷이라고 해서 꼭 무슨 그 가오나시처럼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쓴 그 치마 있죠? 이제 그런 걸 장옷, 쓰개치마라고 하거든요. 그거
그게 이제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성도 당당하게 옷 입고 딱 머리 얼굴 내놓고 그리고 양산 쓰는 거예요, 이제 양산.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생활은 뭐냐면요. 서양식 요리가 들어오고 커피, 중국식 음식, 일본식 음식이 들어와요. 교과서 148페이지 그림을 좀 볼게요. 외무 대신 집에서 서양식 만찬을 여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선 사람들, 조선 관리들이 서양식 만찬에 초대가 돼서 서양 요리를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록 옷은 이러한 복식은 전통 조선의 모습이지만 이들이 먹고 있는 것은 서양의 음식인 거죠. 자, 그리고 뭐 또 여담이지만 이 커피,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피신해 있을 때 커피 맛을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서도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커피를 한자로 표기해서 가베라고 했는데 가베. 우리 충남여고에서 566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무슨 고종이 반한 가베집인가? 커피숍이 있어요. 그게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커피를 부르던 가베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재치 있는 상호인 거죠. 자, 그 다음 주거 생활입니다. 서양식 건물 건축이 들어오고요. 외국 공사관, 명동성당, 덕수궁, 정관원, 석조전 등이 대표적인 그 시대의 서양식 건물이에요. 교과서 148페이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덕수궁 석조전인데요. 지금도 여러분이 덕수궁에 가면 덕수궁에 들어가가지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서쪽에 석조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럽스러운 건축물이에요. 음. 자, 그래서 요 건축물은요, 안에 실내에도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덕수궁을 엄청나게 많이 문화재청에서 신경 써가지고 고증해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유럽의 어디 성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잘 복원을 해놨습니다. 옛날 이런 가구들도요, 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런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의 오래된 가구 업체들한테 그 당시 그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해가지고 다시 다 갖춰놨어요. 그 여기 진짜 선생님이 한 5년 전, 6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 가면 더 좋을 거예요. 덕수궁 속주전 들어가 보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정말 멋져요. 아, 그리고 요거 아까 하나 빼놨었네요. 광해원의 초기 모습에서 미국 선교사 알렌이 정부에 제안해가지고 만든 광해원의 초기 모습입니다. 자, 학습지 돌아오겠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지금 본 거고요. 자, 구개로의 이주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일본이 점점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오고 또 일본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억압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외로 떠나는 동포들이 늘어납니다. 자, 먼저 만주 볼게요. 만주. 자, 만주 지역은 1860년대부터 이주가 시작됐고요. 1910년 전후로 독립운동 기지가 많이 건설이 됩니다. 150페이지 사진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죄송해요. 이거 보기 전에 자료를 하나 선생님 빼놓은 게 있네요. 미안해요. 교과서 149쪽. 철도의 도입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특히 경부철도가라고 해서 최남선이 쓴 시인데 이제 가사나 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서 뭐 빨리 부는 바람 형세 같고 새도 이거를 속도를 못 따라갈 거다. 늙은이 젊은이 섞여 앉았고 외국인도 여기 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철도, 새로운 신문물인 철도에 대해서 아주 감탄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뭐 이제 철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기 자료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수능에서도 나왔고요. 이런 자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음. 자, 그리고 지금 보려고 했던 자료는 이겁니다. 자, 만주 지역으로. 만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있는 그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얘기하죠. 옛날에 간도라고 하는 지명배였죠. 그 간도가 이 만주의 약간 남쪽, 이 남쪽의 일부 지역을 간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주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자, 이 만주로 한인들이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주민들의 그 초가집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연해주. 연해주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다에 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연해주는 러시아와 접경 지역이에요. 러시아와 접경 지역.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연해주입니다. 옛날에 연해주예요, 거기가.
자, 1860년대부터 이주, 초기에는 우호적이었는데 1910년 전후 한인 집단촌이 형성이 됩니다. 150페이지 사진 볼게요. 자,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 가족들인데요. 음, 처음에는 그 연해주에서도 우리 한인들의 이주를 반겼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척박한 곳이라 한인들이 와가지고 농사짓고 하니까 여기를 개발한다, 개척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고 나선 별로 내키지 않아요. 여기 한인들이 많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뭐 그런 얘기고요.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유학생들이 주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1910년대 말부터 일본으로 이민이 증가하는데 교과서 150페이지를 보면 초기에 일본에서 엿을 파는 유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엿을 먹이고 있는 거죠. 엿을 팔아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잠깐 이 교과서 저자도 이제 자료를 선정할 때가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진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일본에서 엿을 팔고 있는 이런 사진을 넣은 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뭐 해설 부분이 있죠. 요건 이제 미국 쪽이에요. 미국. 근데 여러분 미주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미주가 뭐냐면요. 미주는 아메리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아메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주로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과 뭐 굳이 얘기하면 멕시코 이런 곳에 좀 한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는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많았는데요. 예, 거기에 노동자들로 이제 남성들이 많이 여기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고국에 대한 향수도 느끼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드니까 거기서 현지에서는 신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국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이 이제 자기들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사진. 자기들 사진을 보내고 이름은 누구고 출신은 어디고 뭐 자기 아무튼 이렇게 PR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남편감을 고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던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 되게 재밌거든요. 교과서 150쪽 사진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들 엄청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하와이로 남편 만나러 온 이 신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자, 이들의 뭐 고생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들은 왜 이 사진신부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걸 왜 할까 싶은 프로그램에 응했을까요? 그것은 어, 홍보, 이 마케팅이 아주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진 신부를 구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와이에 가면 엄청 부자로 살 수 있다. 한국에 있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부자로 살 수 있다. 일단 거기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던 거고요. 또 보냈던 그 남성들이 하와이에 그 갔던 노동자들이 원래 되게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성들이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인물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 가면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간 거죠. 갔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해서 일종의 그 상상의 그런 글이 있는데요. 할머니는 시집 오기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아주 행복했대요.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대요.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더래요. 할머니는 속이상이 많이 울었대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진 신부들이요. 남편 사진을 이제 보고서 결혼을 결심하고 이 사진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남편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사진 속 남편이 아닌 거예요. 사진 속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은 그냥 새카맣고 막 그 쭈글쭈글하고 저걸 그 강한 햇빛과 그다음에 중노동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피폐해진 거죠. 폭 삭고. 그래서 웬 아저씨가 아니 청년이 아니라 웬 그냥 중년의 아저씨,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거기에 새카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아, 속았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와이 삶은 그렇게 유복한 삶이 아니었고요. 경제난에, 경제고에 시달리면서 되게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하와이에 어쨌든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자, 뭐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시험에는 뭐 자세히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제 남은 거 이거네요. 문학 예술의 변화. PDI 가보겠습니다. 자, 문학에서는요. 새로운 소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금수의 이룩과 혈의 두 가지 작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 신체시라고 해서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거나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최남선의 시 같은 거,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가 등장을 하죠. 자, 그중에서 우리 금수의 이룩과 신소설인 혈의 두, 요 두 가지는요, 좀 자료가 있어서 볼게요. 금수의 이룩은 교과서 151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 금수회의록은요, 금수, 동물들, 날짐승과 들짐승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람 같은데 이 머리가 다 대가리가 동물들이죠? 금수들이죠? 여기 사람 하나 있고요.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선생님 옛날에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는데 금수회의록은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1908년에 지은 소설인데요. 신소설이에요. 이것도 신소설, 새로운 소설입니다. 동물들이 인간 사이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합니다. 개화기 무렵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는 아주 풍자적인 작품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자, 그리고 혈의 누라는 작품은 이제 주제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주제인데 이렇게 새로운 소설, 신소설은요. 문명 개화를 주제로 한 내용이 많아요. 즉 개화 사상을 담고 있는 소설이 많다는 거예요. 금수의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 2번을 보시면요. 20세기 초 문학에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서 안국선의 금수의록, 이인직의 혈의노 같은 신소설이 쓰여졌다, 등장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은 신소설이고요. 문명계열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 살펴봤고요. 음악에서는 151페이지 사진을 보면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체록한 아리랑 악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고 해서 아라렁 아라렁 아라리오 아라렁 하면서 어, 미국인 선교사가 체보한 이 아리랑의 악보가 있어요. 재밌죠, 가사가? 자, 그리고 하습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찬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음악에서 뭐 찬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가는 서양의 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것으로 써요. 대표적으로 우리 애국가 있죠. 애국가가 아닉테가 지금의 애국가 곡을 붙이기 전에는 원래 올드랭 사인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이 노래 알죠? 이 노래에 가사를 붙여가지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게 바로 찬가예요. 서양식 곡의 멜로디에 우리말 가사 붙인 거예요. 자, 그다음 나머지 내용을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나 빠진 거라서 좀 적어줄까요? 연극 분야에서는 원각사라고 해서 현대식 극장이 만들어졌고요. 이 현대식 극장인 원각사에서 은세계라고 하는 작품이 공연됐습니다. 은세계는 뭐 문학 작품으로도 소설로도 유명한 거죠. 자, 이 내용 정도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진짜 마지막 주제입니다. 종교계의 변화인데요. 유교와 불교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유교 구신론은 유교에서 구한다. 새로운 것을, 즉 유교에서 새로운 것을 구한다. 유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주장입니다. 교과서 151쪽을 보시면요. 유교 구신론이라고 해서 쪽나기가 나와요. 박은식이 새로운 시대에 유교를 전승 보급하기 위해 교화활동과 실천적 유교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유교를 좀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상입니다. 자, 한용우는요, 님의 침묵을 쓴 시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승려죠. 이 사람은 역시 조선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유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불교 개혁에 대해서 논했고요. 또 일본 불교로부터 한국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동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동학은요, 1905년에요. 3대 교주인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천도교. 그래서 동학 이름이 천도교로 바뀐 거고요. 기관지, 즉, 일종의 그
기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같은 거예요. 만세보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간했어요. 이 내용 정도 연결하시면 됩니다. 동학이 이제 천도교가 됐고 기관지 만세보를 발간했다. 자, 기타 대종교인데요. 대종교는요, 여러분 대단한 종교예요. 대단해. 왜 대단하냐? 대단 단군 신앙에 기반한 종교예요. 그래서 단군을 우리 시조로 모시는 종교인데요. 아주 민족적인 종교입니다. 대단한 종교, 대종교, 단군. 자, 나철과 오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종교를 만들었는데요. 나철과 오기오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일파들을 암살하려고,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신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또 만주로 넘어가서 무장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대종교는 독립운동과 아주 밀접한, 특히 무장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진짜 대단한 종교입니다. 천주교 볼게요. 천주교는 학교도 만들고 뭐 고아원도 만들고 좋은 일 많이 했고요. 특히 신문, 경향신문을 발간했는데요. 이 경향신문이 지금도 발간되는 그 경향신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경향신문 있어요. 꽤 큰 신문사입니다. 자, 그리고 개신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신교는 병원을 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병원을 보면 개신교, 즉 교회, 천주교가 이제 성당이죠. 이 개신교 쪽에서 만든 유명한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화학당 같은 거 이런 것도 개신교 선교사가 만든 거죠. 자, 교과서 152쪽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재밌는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자, 옷 광고, 의약품 광고, 생활용품 광고인데요.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요. 특히 소화제 광고인데요. 아주 직설적이죠. 사람 무슨 해부도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약이 소화제의 대왕이다. 소화제 중에 이게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위에 여기 위잖아요. 위에 이렇게 사람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화 효과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걸 보면 요즘 광고지 개비스콘 광고가 생각나요. 개비스콘이라는 그 약 광고에 보면 이렇게 소방수들이 사람 위에 들어가서 그 불을 막 끄는 게 나오죠. 그런 거 생각나네요. 자, 생활용품과 기호품 광고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 문제 다 풀었고요. 넘기고요. 요것도 안 봐도 됩니다. 요거. 자, 형성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게요. 시간상.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한성전기 회사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 전체를 운행했다. 맞아요? 근대문을 수용으로 여성들을 외출하면 쓰개치마를 쓰게 되었다? 반대죠. 없어졌죠,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기금, 빈곤, 수탈 등을 통해 만주를 유지해 한인 사회를 형성했다. 60년대부터. 맞네요.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기관이래요. 선교사에 의해 서양 의료 기술이 도입되면서 조선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것을 설립했대요. 널리 은혜를 퍼뜨린다. 광해원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요? 원으로 바꾸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고 했어요. 3번. 다음 작품들이 발표됐던 시기 문화예술계의 동향이래요. 금수의 이록과 혈의는 아까 배웠던 신소설이죠. 자, 요게 나올 때, 즉 개화기 때 어떤 문화예술의 변화네요. 신재효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건데 이 시기에 판소리가 한번 신재효에 의해서 6작품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별주부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적벽가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판소리들입니다. 자, 문명개화를 주제로 한 신소설이 등장하였다. 맞네요. 신채시 맞아요. 서양식 극장 온각사 맞아요. 허균 이건 너무 옛날이죠. 이거는 조선 후기 광해군 때예요. 아주 옛날이에요. 너무 올드한 얘기죠. 미출친 극장의 이름 은세계와 같은 작품이 공연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식 극장입니다. 이 극장의 이름은 뭘까요? 원, 각, 사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